당신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을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되고. 그게 대승불교의 보살신앙이야. 네, 보살신앙. 그래서 대승불교의 특징은 보살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부처님이 또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미륵보살은 출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양반이 열반에 들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도솔천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셨고 미륵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대행체제를 하는 분이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무불시대의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의 보살. 귀만 들어서 해결할 게 아니고 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귀보다는 눈이, 소리보다는 눈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천수천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퍼뜩 이루어진대. 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승불교는 왜 중국으로 갔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원래 대승불교 얘기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동아시아 쪽으로 대승불교가 넘어오면서 크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파불교라고 하는 인도 쪽에서 크게 영향력이 있었던 불교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거의 인도 쪽에서 나중에 사라지게 되고 남방불교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짚고 밀교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흔히 일으키는 착각 중에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는 잠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승이 발생하면, 기원전후에 대승이 생기면 소승불교, 부파불교는 사라졌을 거다. 아니에요.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부파불교였습니다. 인도불교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건 부파불교가 더 컸었어요. 그리고 대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불교는 결국,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인도불교가 끝날 때까지 지배 세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밀교를, 나중에 얘기할 밀교를 대승불교로 논다면, 밀교도 대승불교의 하나의 연장선이야 라고 논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으면 결국 소승을 이기는 건 대승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파, 소승, 그 다음에 대승, 밀교 이렇게 논다면 이 두 가지에서는 대승이 소승보다 크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LG, 여기가 삼성,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쪽이 더 우리 입장에서는 커 보이느냐? 우리가 대승문화권이라서 그래요. 마치 달이 태양보다 커 보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달이 태양보다 큽니다. 덜 밝을 뿐이지 크기만 놓고 보면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달 몰라?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로 놓고 보면 달하고 태양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왜 대승이 하필 중국으로 넘어오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파불교 이 소승 쪽은 인도에서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이 지금 요 부파불교 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소승불교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는 그걸 남방불교, 그냥 학문적으로는 남방불교, 자기네들은 상자부불교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파불교 중에서도 분별설부입니다. 분별설부. 부파 중에서 한 파예요. 한 파예요. 20개가 넘는 파 중에서 한 파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상자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상자로 전해져서 종갓집이야 라고 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명칭은 이쪽은 남방불교. 남방으로 전해졌다 해서 남방불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대승은 북방불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방불교. 대승에서는 소승을 계속 씹어요.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안 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소승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소승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오미가 삼성을 씹어요. 삼성이 대응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같이 대등 비슷하게 됩니다. 상황이.
비슷한 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개무시합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후발주자가 앞으로 치고 나올 때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앞에 걸 무조건 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 한겨레 신문 만들어지고 이런 거 할 때 뭐 조중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왜? 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네가 잘못해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등장할 수밖에 없었어. 그건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씹는 거예요. 왜 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어? 너네가 개판이니까. 이해가 되죠? 너네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씹었다고 해서 결국 이기느냐? 전 세계에서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훨씬 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씹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는 근데 이제 개신교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미국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더 크니까 아까 그 달 착시 효과죠. 달 착시 효과로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는 야구 같은 거고 경기로 얘기하면 천주교는 축구 같은 경기다. 그래서 훨씬 이게 규모가 크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파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이렇게 인도불교 안에서 경쟁했을 때 대승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승이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부파불교가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었고 대승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이걸 대체하고 단절하고 여기서부터는 대승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오늘 이따가 얘기할 밀교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밀교로 다 통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밀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강자죠. 굉장한 강자죠. 완전히 끝내버리죠. 그래서 왜 대승불교는 중국으로 넘어갔느냐. 내수 시장이 탄탄하면 해외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소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에서 부파불교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니하고 삼성하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건 기업으로서는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소니가 훨씬 큰 기업이었고 삼성은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는 그랬어요. 거의 그냥 소니의 하청업체 수준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지금은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아마 소니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업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은 인구가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돌려면 1억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기본 룰이 있어요. 내수 시장을 가지려면 1억은 최소한 1억은 돼야 된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수 시장이 내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IMF를 맞아요. 미국이 잘못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 우리 주가가 절당이 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겨루기를 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붙었어. 그러면 우리 주가가 또 내려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맞고 놈이 잘못하면 또 맞고 이놈이 잘못하면 또 맞고 그게 왜 그러냐면 독자 생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경제권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수가 크면 그래서 중국이 진짜 미친 듯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미친 듯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역 단절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때 전 세계에서 무역을 안 하고 독자 생태계로서만 살 수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왜? 쪽수가 겁나 많으니까. 아마 인도도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 대신에 전 세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침체기로 쫙 빠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수지, 독수. 너 죽고 나 죽자. 단 내가 너보다는 늦게 죽을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 작전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내수만 갖고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외 시장에 찝쩍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삼성이라는 기업이 소니보다 훨씬 후발주자였었지만 결국 삼성은 성공했고 소니는 지금같이 거기서 쫄아붙었던 이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후발로 출발한 대승 입장에서는
저 부파를 씹으면서 잠식을 해야 되는데 부파의 세력들이 생각보다 견고해요. 그래서 그걸 시장을 뺏어 오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일을 합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와야죠. 그러다가 얻어 걸린 게 중국이에요. 만약에 대승불교가 인도 본토에서 잘 됐으면 치고 나갈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만 갖고 충분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경기가 안 좋으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듭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해 놓으면 이쪽이 무너져도 저쪽에서 벌면 되잖아. 우리가 지금 내수가 안 좋아. 중국 시장에서 벌면 되잖아.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중국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베트남으로 가는 거야. 또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한 군데만 있어. 그러면 이쪽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냥 쪼그라들다가 야, 좀 절약해. 뭘 좀 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쪼그라들다가 나중에 외부적인 침략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도 불교가 나중에 이제 인도 부파 불교들이 끝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파 불교가 훨씬 보수적이고 어떤 원칙적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기가 새로운 변화수가 가지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후발 세력은 언제나 개혁적입니다. 왜? 뒤에 왔는데 무슨 보수적일 수가 있어? 나 이제 시작했다니까? 이제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쪽 입장에서는 무언가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판 그대로에 내가 들어가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되나? 뭐 피자집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피자헛, 도미노 피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그것과 다른 차별화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살려면 이미 판이 짜여 있는데 그걸 대승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해외 진출이 더 활발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승은 왜 동남아로는 안 갔을까? 아니 중국으로만 갔겠어요? 동남아로는 안 갔을까? 갔겠죠. 갔는지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동남아에 가봐. 불상 겁나 크게 다 있잖아. 우리보다 불상이 더 큽니다. 걔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상자부예요. 이러는데 불상은 더 커. 불상이 대승불교의 아이콘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아이콘이거든요. 더 커. 그 얘기는 뭐예요? 대승이 한번 다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승이 했지만 나중에 동남아 쪽은 대승이 밀리는 겁니다. 대승이 한번 밀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밀교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미얀마나 이런 데서는 정치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지금 남방불교 쪽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랑 어떻게 연결관계를 가지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정치랑 같이 발맞춰가는 종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는 그럼 소승불교는 전혀 안 왔을까? 적어서 그렇지 오긴 왔겠죠. 걔네도 포교라는 개념이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종교는 다 포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이냐 좀 더 소극적이냐지 포교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 명맥 자체가 단종된다니까? 사라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계속 내려가려면 얼마씩은 계속 나야겠지. 지금같이 다 아무도 안 나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이러면 민족 자체가 사라지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힘줘서 계속 났겠지. 흥부 마누라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소승도 부파불교도 중국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부파불교를 튕겨냅니다. 그게 안세고의 소승성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튕겨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화권이 달라서 부파불교식 룰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남방 쪽에는 왜 문제없이 저 소승불교가 들어가느냐? 그거는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동남아시아는 정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인도 차이나 반도는 말은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인도하고 차이나 중국하고 사이에 있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문화권적으로만 따지면 인도 문화권입니다. 쟤네가 인도 쪽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게 잘 먹혀요. 인도 시장에서 주류는 어떤 불교라고 그랬죠? 푸파불교, 소승불교. 그러니까 그쪽이 오히려 좀 더 견고한, 게다가 쟤네는 또 정식 권력까지 등에 업었으니까 더 강력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 쪽은 있잖아요. 중국 쪽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인도 사람들하고 생활 방식도 다르죠. 우리 뭐 스님들, 그러니까 불교 문화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 지금 제 여기서 뭐가 있어요? 빡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중국 거예요. 이거 중국 거예요. 빡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를 좀 더 폭넓게 보면, 그럼 가사, 바루도 이게 중국식으로 변형된 겁니다. 이게 동아시아식으로 변형된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찰? 설마 저를 인도 사람들이, 더운 지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찰같이 저렇게 해놓고 살았겠어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차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부파불교, 약간 원칙이 더 강력한 부파불교 쪽에서는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인도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전보다는 논서 중심이다. 그래서 인도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관과 유식이라는 게 논서 중심이에요. 유식학파, 중관학파가 논서 중심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동아시아 사람들, 정확하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논서보다 경전을 봅니다. 경전은 좀 알딸딸하거든. 논서는 명확해요. 논문이라고, 논문. 논서는 논문이거든. 논문은 지시하는 바가 정확합니다.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통밥 문화잖아. 내가 뭐 말하려는지 알지?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논서 못 봅니다. 논서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하나의 답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답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논서예요. 경전은 이게 좀 범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읽었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어.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똑같은 대승불교라고 하더라도 인도 불교가 중관과 유식이 발전했다면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 화엄이나 법화형 같은 경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경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성향 자체가 달라요. 성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뭘 외우고 쪼밀쪼밀하게 뭘 따지고 이런 거 좋아하고, 중국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죠. 선적인 거예요. 그게 선불교. 직관적. 직관을 다른 말로 하면 통밥. 여러분 얘기하면 감이죠. 감. 요즘 말로 하면 촉. 촉이 좋아서.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화들이 조금 다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대승이, 인도 대승불교가 훨씬 더 포교적이었었고, 살아남으려면 시장 가치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 하나,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과 더 잘 맞았던 거.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중국 영향이 크죠. 뭐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중국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죠. 저도 중국 문화권, 요즘에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아마 중국은 이런 말을 쓸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지양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중국이 서태지고 우리는 아이들이야? 우리하고 일본은 아이들이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사적 연원이나 뭐 문자나 사고방식에 대한 끼친 영향은 중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유럽처럼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유럽은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해체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나뉜다면, 중국은 등치가 너무 큰 놈인 거예요. 곰 같은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걸 뭐 좀 하기도 어렵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 그냥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렇게 큰 시장, 그렇게 많은 인구,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정도밖에 못하면, 우리에게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면
한민족이 훨씬 더 잘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문명이 발전했다 어쩐다 하지만 그거는 상위 몇 프로가 견인하는 문명이에요. 지금 현대사회처럼 전체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쫙 퍼지는 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기스를 보니까 야 저건 대단한 것 같아.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건 착취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쟤네가 결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결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나라로서는 좀 피곤하죠. 왜냐하면 센 놈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관련해서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후발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진출을 해서 이제 얻어 걸린 게 중국.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같다? 개신교가 미국이 얻어 걸린 것과 같다. 야, 살다 보니 참 인생 진짜 희한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밀교. 대승불교도 문제는 뭐냐면 왜 부파불교에서 쉽게 말해 소승불교에서 대승이 나왔다 그랬죠? 너무 어려워져서. 근데 대승불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다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초기 불교는 원래는 쉬웠던 거고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제 소승불교, 쉽게 말하면 부파불교가 어려워지니까 대승불교가 나타나서 이걸 다운시키는 거고 또 대승불교도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가방끈이 문제예요. 가방끈이 문제예요. 가방끈들은 언제나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종교인하고 달라요. 종교인은 카리스마와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어려워지면 또 어떤 요구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저렇게 어렵게 얘기했냐? 쉽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이게 밀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대승. 이게 초기 불교. 이렇게.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에서도 교종이 어려워졌을 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선종이 이렇게 네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선종은 어떻게 돼요? 선이야말로 최상승이야. 최상승 근기만 알아들어. 또 어려워졌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지? 팔이 날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 그때 또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꺾어주면서 쫙 내려주면 불교가 계속 발전해요. 그런데 송나라 이후로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나라 이후로 마땅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선이 가장 쉬운 불교라고 실체를 직접 가리키는 불교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최상승 근기만 알아듣는데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근데 선에서 말하는 건 사실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가 뭐예요? 이렇게 세수해봐. 그럼 코는 저절로 만져져. 인간이면 만진다. 인간이면 만진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쉬운 요구 속에서 나온 게 밀교.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쉬운 불교예요. 쉬운 불교. 쉬운 불교. 쉬운 불교. 그리고 이 밀교가 등장할 때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밀교가 살살살 등장하고 밀교가 언제 등장했냐면 부처님 당시부터 사실 밀교적인 것들은 있어요. 주술적인 거. 부처님께서 진언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런 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합리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오독주 이런 거는 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 처방 비슷한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그런 진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부분이 조금은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맹이 높으면 이런 진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600권 반야경을 대반야경을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그걸 읽고 있다고. 그렇지만 그걸 읽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것과 상치시키는 방식이 뭐냐? 그냥 진원 짧게 한번 해라. 그게 뭐냐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한 번만 하면 그 600권 대반야경을 읽은 것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느냐가 아니고 같은 공덕이 발생한대.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건 아니야. 이해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누구는 대고생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같은 공덕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그것의 필연성은 있지만 그걸 누가 다 할 수 있겠어. 지금 같으면 문자라도 뭐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문맹이 많아요. 문맹한테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상치시켜 줄 수 있는 주술적인 거나 안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이 있어야 돼. 그게 윤장대 같은 거. 얼마 전에 국보로 들어갔던데 용문사 윤장대?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그 경전을 읽은 것처럼 공덕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술성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그 이전으로도 더 소급해서 원래 인류의 원시 사회부터 있었던 게 주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불교가 이제 나중에 밀교가 등장할 때쯤 되면 불교가 좀씩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게 기원 전후에 바라문교가 이제 힌두교로 되는데 이 힌두교의 특징이 주술성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합리성입니다. 합리성하고 주술성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주술성이 이길 것 같아요? 합리성이 이길 것 같아요? 정상적일 때는 합리성이 이겨요. 그런데 비정상적일 때는 주술성이 이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정상일 때를 겪어봤어요. 언제냐면 내 자식이 대학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럴 때 뭔가 갑자기 간절함이 생겨. 간절함이 생겨. 그래서 다급하면 사천왕 발목이라도 잡는데. 그게 중국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안 그랬겠어요? 조선시대 때 아들 낳으려면 뭐 부처님 코라도 석불 코라도 갈아 먹으면 난다 이러면 그걸 가서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이게 떨어져 가지고 진짜 코 갈아 먹으면 나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너무 환경이 아들을 못 낳으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환경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지.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다고 뭐 상황이 개선되겠어요? 하지만 그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래서 저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프고 위험할 때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도 아프면 관세음보살 정건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 제가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영험한 걸 따지고 가피 이런 데 목숨 걸고 찾아다니는. 그래서 부처님 사리 참배하러 다니고. 아니 그게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성과 이 주술성이라는 건 인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진전이 돼도 동물에서 출발한 이상 모든 주술성을 탈각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근원에 사실은 주술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교가 두 종류의 유교가 있거든요. 그게 선진유교,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공자유교가 있고 이걸 선진유교라고 하는데 선진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유교가 있어요. 신유교. 이 신유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뭐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 이게 이제 주자학과 양명학인데 양명학. 이 주자학이라는 게 이제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게 주자학이거든요. 주자학이 합리성을 되게 강조해요. 성리학이라는 게 합리성을 강조한다고. 그거 유교가 지금 조선이 망하고 지금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100년, 110년 정도 됐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19년, 20년이니까. 그래서 한 110년 됐는데 저 합리성 주자학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례, 제례. 주술성만 남은 거예요. 그거하고 명절에 차례 지내는 거. 그게 주술성이라니까. 그래서 종교의 원형에 주술성이 있고 그 주술성이 훨씬 강력합니다. 합리성보다. 그러니까 주술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합리성이 옳은 거고 주술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성 뭐 이런 것들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불교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선시대를 보호한 불교가 뭔지 아세요? 기복불교예요. 기복불교가 없었으면 불교가 단절됐을 거라니까요. 단절됐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 학문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승과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큰 스님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가겠지. 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이렇게는 좀 잘 안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훨씬 합리적으로 가죠. 그게 이끌던 시대가 고려시대까지 불교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판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 조선시대 500년을 견뎌왔던 건 뭐예요? 기복불교예요. 조선시대에서 제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함어득통 이후로 조선 전기의 함어득통, 신미 스님의 아마 선생이라고 추정되는 분이에요. 신미하고 함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신미의 계보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함어 스님은 굉장히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조선시대를 살았지만 실제로는 고려 귀족이에요. 고려시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출가하고 이런 거 할 때만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 나중에 조선을 살게 된 거야. 나라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뒤로 조선시대 때 거의 공부하는 스님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공부한 거에 비교하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끌어간 게 아니고 기복불교가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정조 시대 때 뭐 이런 거 건물 지금 절들 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기복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무시하면 안 돼. 기복이야말로 종교의 근간이고 가장 종교의 원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하면 원형은 잘 안 없어져요. 근데 유교가 왜 한방에서 성리학이 주자학이 왜 한방에 날아갔느냐? 얘네가 의외로 합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술성을 훨씬 많이 날렸어요. 이게 유교가 불과 100년 만에 거의 싹 없어진. 지금 종교인구 조사에서 0.2%. 0.2%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교 뭐 차례도 지내고 뭐 하잖아요. 문화로만 남은 거예요. 그 주술적인 부분에 일부 문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상례, 상당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결혼식에서 일부. 우리가 보는 결혼식에는 없고 이제 가족들끼리 해서 패백하고 이런 거 할 때 일부가 남아있죠. 어른들한테 이렇게 절하고 어른들이 이제 약간 삥 뜯기고 뭐 이러면서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중에 하나잖아. 뭐 그렇게 하면 그래 즐거운 거지 뭐. 뜯길 수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식한테 뜯기는 게 부모의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뜯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양보할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그같이 큰 행복도 없어요. 제가 말을 좀 이렇게 격하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밀교가 등장하는데 밀교는 약간 비밀스러운 불교. 비밀 불교의 줄임말이 밀교예요. 밀교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인도 원래 문화부터 그다음에 부처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주술적인 성향들이 불교로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밀교 확립기에는 그래서 밀교에 3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잡밀, 잡동사니들이에요.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대승불교 안에서 점차 밀교적인 색깔들이 조금 나오고 있을 때, 나오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순밀, 밀교가 어느 정도 체계를 확 갖춘 거예요. 그거는 7세기, 600년대 중반, 600년대 중반. 그리고 700년대 중반이 되면 100년 지났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100년 룰이거든요. 뭐가 안정이 되고 100년이 정도가 지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년대가 되면 대승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쉬운 요구들이 있고 그게 이제 주술성을 각성시키는데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좌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면 좌도밀교예요. 이건 우도, 깨끗한 밀교,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 좌도밀교는 이게 타락한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타락한 밀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성령 숭배가 뭔지 아세요?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원래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던 건데 나중에는 그런 게 수행이래요. 네? 이 정도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 가면 골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가 밝혔거든. 이것도 내가 밝혔어. 이런 얘기 요즘 당분간 안 나왔었잖아. 내가 또 이거 하는 맛에 살잖아. 그게 무하마드의 이슬람이에요. 무하마드 연대를 보면 이 정도예요. 7세기 중반. 무하마드가 돈 많은 과부 잘 물어서 돈 많고 명 짧은 과부 잘 물어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하마드입니다. 15세 연상. 15세 연상이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조선시대 때 만약에 15세 연상 하잖아요. 엄마 뻘입니다. 일찍 시집을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결국은 이슬람 제국을 이슬람은 이제 통일하기 시작하고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8세기 중반이 되면 이슬람 제국이 성립돼요. 이슬람 제국이 성립돼요. 그리고 이슬람 굉장히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실크로드의 그 문화유산을 얘네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이슬람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제국이 이제 오래되고 이슬람 문화가 번성하면서는 다른 종교도 용인합니다. 그렇게 이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테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기였었으면 몽고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남는다는 것은 고등한 정신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만만한 종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국식의 관점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11 테러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왜 그들은 그런 테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어.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범이라니까 안중근 의사는. 그런데 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는가에 대해서도 그게 어느 정도 지식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 저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토 히로부미를 쏜 거하고 9.11은 달라요. 왜?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특정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응징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고 9.11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분노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질은 달라. 하지만 무언가 그들에게도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 잘했다는 뜻이 아니야. 저들은 도대체 저런 행동을 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가 처음 이슬람 제국을 성립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력해요. 그래서 이슬람 아닌 쪽하고 무역 안 한대. 야, 너네가 이제 생겼는데 너 이슬람 아닌 쪽하고 무역 안 하면 누구랑 무역하냐? 무역할 사람 없죠.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는 서쪽으로 무역을 합니다. 로마 쪽하고 언제나 무역을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는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메소포타미아하고 문명하고 교역을 했었던 나라예요. 서쪽 무역을 하는데 여기에 이 중간에 이슬람이 생겨버린 거지. 그러면서 무역 루트를 다 차단해. 그러면 무역이 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도가 경기가 불황이죠. 수출로가 없다니까? 무역이 안 된다니까? 경기가 차단되죠. 차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수 안에서 해야죠. 내수로 살아야지. 방법이 없잖아. 무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안에서 짜내서 살아야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힌두교는 농업, 유목이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해요. 불교는 상업을 배경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무역루트가 차단되면 누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불교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가 타격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본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꾸 이쪽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물건은 안 되니까. 쟤네는 그래도 사는데 그러니까 쟤네 것도 이렇게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밀교가 점점점 폭이 확대되는 이유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주술성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종교에도 주술성은 존재해요. 단 그것이 불교는 합리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그걸 합리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 근데 경기 불황이 닥칠 때 하필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주술성이 강력한 거죠. 점점 좀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합리성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 밀교 쪽이 훨씬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승하고 대승이 밀교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변화랑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밀교 얘기는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밀교와 관련돼서 또 다른 2부, 밀교의 2막, 그리고 힌두교에 오염돼서 나중에는 저 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용인했다 그러잖아요. 힌두교는 제가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섞여오면서 결국 불교가 상당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밀교에서 처음 얘기한 건 뭐냐면 쉬운 불교. 처음에 이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쉬운 불교에 대한 요구였었고 밀교는 대승불교하고 쉽게 말해서 부파불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부파불교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대승불교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모두 다 깨달음을 얻는 거고 밀교는 지금 현생에 붓다가 되는 거예요. 더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죠. 이렇게. 그래서 한 단계가 나아갈 때마다 시간적인 것만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쉬운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단 밀교는 저거를 잘 발전시킨 것뿐만 아니고 너무 힌두교에 오염이 돼서 결국 이상한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그래서 밀교에는 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밀교, 그 다음에 인도 불교의 마지막 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집 안방을 뺏고 자기 집 안방은 뺏기고 그리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갓집이 없는 거예요. 인도에 불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종갓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없으니까 지차들이 전부 자기가 종가래. 만약에 불교가 이슬람의 침략으로 없어졌다면 힌두교도 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왜 힌두는 건재한데 불교만 이렇게 포 뜨듯이 날아갔을까요?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나중에 무엇까지 가냐면 성차별도 없다라는 쪽까지 가요. 그러니까 모든 태생적인 차별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 사람이 노력한 것만 갖고 보겠다.